건을 자 먼저 제시를 했죠. 그죠? 맞죠? 자 그러면서 어떤 효과를 얻게 되냐? 보통 여기 보세요. 자 처음 멘트부터 지금 엄마가 실종되었다 이러고 있어요. 긴장감. 그럼 잘하네.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그냥 딱 보고. 오 너네 뭐냐? 자 긴장감을 조성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자 그러니까 죽어서야 실종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관 생각하시면 연결이 되시죠? 그쵸? 생전에도 지민은 엄마가 실종되리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여기서 주인공이 자 지민입니다. 자 지민이라는 친구. 자 그 다음에 엄마는 너무 찾기 쉬운 사람이었다. 지민은 엄마가 죽기 전 몇 년 동안 다녔던 장소를 한 손에 모두 꼽을 수 있었다. 자 근데 여기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엄마의 성격이 좀 느낌이 오죠? 뭐예요? 단순한 알고 있는 단어인데 지금 말을 못하는 거죠? 제의. 에? 계획적인. 죄일하니 아니 몇 년 동안 다녔던 장소를 한 손에 모두 꼽을 수 있다는 건 어쨌든 집 밖에 안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페인. 페인? 히키라고 안 한 게 어디야? 그죠? 아무튼 그랬던 엄마가 이제 와서 언제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 그 시점도 위치도 지금은 알 수가 없다. 지민이 엄마를 찾아온 날은 엄마가 이 도서관에 기록된 지 벌써 3년이 지난 후이니까. 아까 그 도서관이 뭐라고 했죠? 그 죽은 사람들 데이터 모아두는 데라고 했죠? 살면서 처음으로 찾은 도서관이었다. 둥근 지붕과 야트막한 부지, 건물을 둘러싸고 꾸며진 정원과 연못은 이곳을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기보다는 차라리 오랜 전통을 가진 관광 명소처럼 보이게 했다. 건물에 들어서거나 나오는 사람 중 실제로 책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이곳을 도서관이라 불렀다. 한때 도서관이라고 불렀던 장소 중 일부는 박물관이 되었고 그럴 가치가 없는 곳들은 대부분 자 거기 밑에 전산화되었다. 전산화되었다는 게 뭐야? 다 데이터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미래 소설입니다. 야 이거 좀 웃긴 게 여기 작가분이 전부 다 나이가 어려요. 이야 씨. 예, 전부 다 어립니다. 이야. 이제 슬슬 현태가 오기 시작했어요. 예. 자, 아무튼 지금의 도서관은 다른 개념이다. 이곳에 있는 건 책도 논문도 그 비슷한 자료들도 아니다. 이제 도서관엔 끝없이 늘어섰던 책장 대신 층층이 쌓인 마인드 접속기가 자리하고 있다. 일단 여기 마인드라는 부분 이게 우리가 근미래이기 때문에 요 용어는 좀 한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원래는 원 개념은 어떤 개념에 대한 심적인 의욕이나 경향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져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데 여기서는 한 사람의 일생에 이르는 정보의 모음을 가리키는 용어.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의 여태까지 삶의 궤적 혹은 데이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사람들은 추모를 위해 도서관을 찾아온다. 자, 요 부분을 통해서 이제 도서관이 어떤 공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추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추모의 공간은 점점 죽음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장소로 변해왔다. 그치? 이거 과거부터 생각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 외곽의 거대한 면적을 차지했던 추모공원에서 캐비넷의 유골함을 수납한 봉안당으로 그러니까 요즘에 약간 요게 좀 가깝죠? 봉안당 쪽이 그죠? 여러분들 뭐 혹시 묘지 같은 데 가세요? 산소 이런 데 가세요? 거의 없을 겁니다. 가세요 혹시? 추석 때 뭐 이럴 때? 뭐 가끔 벌초하러 가는 경우는 있긴 한데 이제 보통 어떤 할아버지야? 고조 할아버지? 그치 요즘 그 정도지 그쵸? 근데 할아버지나 할머니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납골당 같은 데 주로 모시죠 그쵸? 아 그런 것까지는 몰라요? 아직 살아계셔서 왜 벌써 죽은 사람 취급하냐 이건 아니죠? 이 새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죽여? AK47? 악소리 47번 왜 치셨지? 아무튼 예,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요. 예, 그리고 다시 도서관을 드나드는 이들 중에 헌화하기 위해 꽃을 가져오는 사람은 없다. 자, 헌화라는 게 꽃을 바친다는 소리입니다. 예. 대신 도서관에는 마인드에게 건넬 수 있는 데이터를 판다. 꽃이나 음식, 생전에 고인이 좋아했던 물건들을 모방하는 데이터 조각들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야? 데이터 조각들을 유료로 사서 그 데이터 더미
저 어떻게 보면은 거기다 이제 주는 거예요. 제사 대신. 엄마 저기 이거 피자 하나 시켜놨어. 이러면서 이제 죽었던 엄마인데 이제 데이터 이게 쭉 나오죠. 아이고 엄마 고맙다 이러면서 이제 먹는 거 있죠. 너무 고인 모독인가요? 자, 그 다음에 사후 마인드 업로딩이 보편화된 것은 수십 년 전의 일이다. 처음에 사람들은 영혼이 데이터로 이식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육체는 죽어도 정신은 영원히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자, 여기 부분 있잖아. 방금 처음에 사람들부터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거기까지 묶어주시고. 자, 이거는 자,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이거 중요한 대목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좀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자, 지금 일단 육체는 지금 어떤 상태야? 육체는 사라졌죠? 근데 영혼은 존재한다고 믿고 있죠? 자, 이거 육체가 바뀐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바뀐다고 해서 정신이 살아있나 아니면 정신을 인정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철학적 문제도 제기할 수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좀 미치셨다면. 근데 그런 걸 언급을 하신다면은 갖고 가시고요. 안 하신다면은 그냥 배경 지식으로만 갖고 가시고, 만약에 그거에 대한 언급을 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풀어 드릴게요. 왜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요즘 특히 이번에 조금 핫한 수능 특강에서 나오는 철학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최근에 그거랑 관련된 영화도 나왔었습니다. 완전 최근이야. 이번 달. 미키 17. 그게 그거예요? 봉준호. 맞아요. 그 미키라는 애가 있는데, 또 사이드로 빠지네, 자꾸. 미키 17이 뭐냐면, 미키의 17번째 미키야. 걔가 약간 뭐냐면, 조금 따지면 약간 실험체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지구엔 가방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우주로 어떻게 가는 그 여행을 지원을 했는데, 돈이 없잖아. 그래서 뭐 하냐? 공짜로 갈 수 있는 대신 실험체라. 그래서 죽어도 다시 3D 프린터로 복제할 수 있다. 그리고 기억도 그대로 갖고 간다. 그래가지고 막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키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냐면은 우주선을 고치러 한번 밖에 나와보라고 해서 우주선을 고치러 갔어요. 우주선 고치러 갔는데 거기에 방사선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야, 너 거기 장갑 좀 벗어봐. 뭐. 그럼 몇 분까지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막 이러면서 막. 그 5분도 못 버텨요. 이제 썩어나가기 시작해. 근데 여기서 뭐 되게 조그맣게 충격 한번 줬더니 팔이 아작났어. 팔이 막 쭉 날아가. 그래서 그러고 야 들어와! 이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얘는 뭐야 15분도 안 돼서 방사능 피폭으로 뒤집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그 시체를 소각로에 세워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유기물들을 다시 조합해가지고 3D 프린터로 다시 재탄생시킵니다. 미키가 이러면서 나와. 이렇게 나와. 걔가 이제 누구냐? 미키2. 그래가지고 이제 쭉쭉쭉 여러 가지 실험들 하고 막 뭐 팔도 잘리고 뭐 어디 뭐 실험용 주사도 맞고 뭐 그거 맞으면 이제 뒤지는 거 이제 몇 분 만에 뒤지냐 막 이런 것도 보고 아니면 다른 조합을 이렇게 다시 배합해가지고 이번에 또 몇 분 만에 1시간까지 못 치네 씨발 너 더해 이러면서 막 하고 막 그래.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최종적인 주인공이 미키 17번째 미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보통 여기에서는 미키가 죽으면 아까 그 시체는 뭐 한다고 했어? 폐기한다 했잖아요. 근데 미키 17번째 미키가 얘가 분명히 누가 봐도 그 임무가 위험하고 뒤질 게 뻔한 거였는데 얘가 살아 돌아와. 근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 있는 위에 지휘관들은 몰라. 그래가지고 또 뭘 만드냐? 미키 18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야? 동일한 존재가 있는 거야. 육체가 그대로 스캔된 애들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가 뭐였냐면은 육체가 다르고 기억이 같은 경우 이 둘을 동일한 사람으로 보냐, 동일한 존재로 보냐, 동일한 존재로 보지 않느냐 이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서도 적용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요 배경 지식 정도로만 지금 파악을 해주시고, 만약 선생님들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거 나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신다면은 이런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랑 관련된 비문학 지문도 드릴 거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해보지 않을까. 아마 비문학 지문이 같이 엮여서 나온다고 한다면은 뭐 보기 형식으로 나오겠죠. 그게 길게는 안 나오더라도
좀 더 여러분들이 엿먹이고자 한다면 이제 논술형이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서 어떤 구절이 저거랑 연결이 되는지 뭐 그런 것도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하지만 곧 이식된 데이터는 고유의 자아와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는 반론이 쏟아져 나왔다. 자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이 마인드들을 대상으로 수없이 행해졌다. 오랜 논란 끝에 학계에서는 마인드들이 단지 생전의 망자들을 그럴싸하게 재현해낼 뿐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자,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지 과거의 기억에 근거하여 죽은 사람의 반응을 가상하여 보여줄 뿐이라는 의미다. 그래도 마인드를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하는 이들은 많았다. 야, 여기 분들 다 누가 F애들 많네. F들 많네. 방금 아까 지웅이 뭐라 했어요? 그럼 뭐 다시 뽑아내면 되는 거 아니야? 다시 다운로드 하면 되는. F분들이 많으시대요. 그쵸? 여기 약간 감성적인 상황인가 봐요. 아빠는 지금 이곳에 없지만 도서관 가면 언제든지 아빠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활짝 웃으며 말하는 어린아이가 다큐멘터리에 나왔다. 짧은 광고 영상에서는 한 여자가 사별한 남편과 마인드 접속을 통해 감동적인 재회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학계에서 마인드를 어떻게 정의하든 마인드 도서관은 삶과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았다. 여전히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상실감은 달라졌다. 그렇죠. 그렇게라도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상실감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타인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 이를테면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말해줬을까? 살아있다면 이야기를 듣고 분명 기뻐해줄 텐데 같은 질문의 답을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자, 3년 전에 죽은 엄마는 이 도서관에 기록되었다. 엄마의 사망 소식 이후에 지민이 우편으로 받은 수십 장의 마인드 설명서에 따르면 그랬다. 하지만 지민은 한 번도 도서관을 찾지 않았다. 아까 이거 왜 그랬다고 했죠? 엄마랑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죠, 그죠? 죽은 엄마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다. 만약 엄마가 이렇게 허탈하게 사라져버릴 줄 알았다면, 그럼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관내 분실이 일어났다는 그 부분이죠? 그죠? 옆에다 적어주세요. 허탈하게 사라져버릴 줄. 관내 분실. 자, 이걸 알았다라면은 늦기 전에 이곳을 찾았을 텐데, 자, 집에 오는 길에 도서관 내 분실, 마인드 업로딩 분실, 태그 실종, 온갖 키워드를 넣어가며 검색해보았지만 도통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가 없었다. 데이터가 지워진 거냐고 물으니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도서관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검색이 안 된다는 말뿐이었다. 하지만 그건 애초에 엄마의 이름이나 인적사항 중에 무엇 하나라도 제대로 기록되어 있었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 아닌가? 사서는 당장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다며 내일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지민은 도서관 측에 착오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자초지종을 들은 준호 역시 표정이 어두웠다. 아유, 방법 있겠지. 난 천천히 알아보자. 걱정 어린 준호의 시선이 지민을 향했다. 한창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준호가 누구냐면은 남편입니다. 지민의 남편이에요. 지민의 남편. 이건 우리가 내시니까 한번 갖고 갈 필요가 있겠네요. 제가 보통 인물관계도라고 한다면은 좀 심플하게 두 부모나 나눠서 하긴 했었는데 우린 내신이기 때문에 이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을 준비해서 나오겠다는 준호의 뒤를 지나쳐 욕실로 향했다. 몸을 대강 씻고 방 안으로 들어서자 유리창에 병원에서 보낸 알림 하나가 있었다. 임신 초기의 주기사항을 재차 강조하는 안내 메시지였다. 그러니까 한참 중요한 시기가 여기거든요. 그쵸? 얘는 일단 뭐야? 임신 8주예요. 뭐 아무튼 이런 말일 때 임신 8주 정도 되면요, 그 자연적으로 유산될 확률이 좀 있대요. 스트레스 받으면 막 애한테 영향 받아가지고. 자, 그래서 임신 8주는 위험한 시기다. 자연유산 대부분이 이 무렵에 일어나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겹게 들었다. 이 시기에는 복용할 수 있는 약도 별로 없는 데다가 놀라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소한 일도 모두 유산이나 태아 발달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직 인간의 형상은커녕 제대로 된 신경체계조차 구축하지 못한 세포가 어떤 살아있는 인간보다도 강한 존재감을 나타내는 셈이다. 자, 중략 부분 보시면요, 얘도 정신 상태가 말짱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임산부들과 달리 지민은 자신의 아이에 대한 설렘이나 기대감을 느끼지 못한다. 사페야?
잠깐만. 이거 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죠? 자, 자신이 건강한 사랑을, 자, 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시무룩한 이유, 그러니까 기대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는, 자, 거기 보면 동그라미. 자신이 건강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방금 어떤 키워드가 있었다? 건강한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다. 근데 이 건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얘기는 그럼 뭐에 대한 얘기겠어요? 아까 방금 세계관을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와 관련된 이 사랑이겠죠. 그죠? 아빠는 알아요. 몰라요. 보면 알겠죠. 그죠? 자, 아무튼요. 요 지민은 엄마의 마인드를 떠오른다. 그렇게 지민은 도서관에 갔다가 엄마의 마인드가 분실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가족 중 누군가 엄마를 검색할 수 있는 인덱스를 고의로 삭제했을 것이라는 도서관 사서에 말해. 지민은 동생인 유민을 만난다. 지민은 엄마가 지민을 출산한 이후에 심한 거기 밑줄 산후 우울증을 겪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자, 일단 뭐 지민이 동생이 지금 여기에 뭐 유민이라는 애가 있긴 하네요. 그죠? 그냥 우리가 요 정도는 이 정도 관계 정도는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어쨌든 지민과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 이게 누구라고요? 엄마죠. 일단 따로 이렇게 나눠 볼게요. 자, 지민과의 관계를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된 건 어느 시점부터였을까? 자, 이런 부분에서 얘가 전지적 작가 시점을 확실히 알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다만 어때요? 지금 계속 누구의 심리 위주로 나와요? 지민의 심리 위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랑 연결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민준이 자니? 잘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지민은 엄마의 집착, 집착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소유물처럼 통제하는 거.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덕목이죠. 집착, 통제. 왜 이렇게 숙연하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숙연해지면 제가 이거 편집해가지고 그대로 어머니와 아버님께 뿌립니다. 이 사람들이. 장난이에요. 뭐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저도 사실 한 3년 동안 엄마 아빠를 안 보다가 이번 설날 때 한 번 찾아갔습니다. 저도 싸우고 나서 연락 안 했어요. 저도 이거 싫거든요. 참고로 이제 성격이 일단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빼고 다 아이고요. 저 빼고 다 아이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가 F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 동생이 그나마 좀 저랑 비스무리한데 제 동생 MBTI가 친구랑 똑같아요. ISTP예요. 네, 지밖에 몰라. 장난이고요. 예.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안 맞았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아무튼간에 어쨌든 엄마의 병의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틀어진 두 사람의 관계가 엄마를 더 약하게 만들었는지 무엇이 선행이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은하와 지민이 어느 날부터 서로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은하가 엄마 이름입니다. 엄마는 다른 이름으로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불친절해요. 뭐가요? 갑자기 엄마라고 하다가 은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는 이런 게 당연해요. 그죠? 어쨌든 이 둘 간에서는 어쨌든 뭐가 일어났대요? 포기가 일어났었대요. 당연히 포기가 되려면요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봐봐요. 포기를 왜 하는 걸까요? 쉽게 생각해서 그냥 싸울 만큼 다 싸웠어. 그냥 지랄할 거 다 지랄하고, 아니 뭐 제 얘기입니다. 다 그래도 해결이 안 돼. 더 이상 뭐가 안 되는 거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 그래서 뭐 하는 거야? 포기하는 거야.
자, 엄마가 무너진 계기가 산후 우울증이었던 점에서 지민 자신에게는 일종의 원죄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는 적도 있다. 자신을 낳지 않았다면 엄마는 자신의 삶을 멀쩡하게 살았지 않았을까 하면 죄책감과 딸인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지민 안에서 상충했다. 자, 여기 죄책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각으로 일단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 둘이 어때? 서로 부딪히고 있잖아. 그쵸? 맞죠? 이건 일종의 무슨 갈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다시 뭘로 돌아와요? 현재로 다시 돌아옵니다. 과거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왔어요. 잠깐만. 이런 경우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역순행적 구성이죠, 얘네.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워했었지. 근데 이제도 원망해서 얻을 것도 없잖아. 지민이 확신 없는 태도로 말했다. 지민과 유민 사이에 침묵이 자리 잡았다. 지민은 얼음이 다 녹아 묽어진 홍차를 마시면서 생전의 엄마를 생각했다. 지민이 엄마를 싫어했던 유민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지민에게는 엄마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대개의 기억은 멍하니 상념에 잠겨있던 엄마의 뒷모습이었다. 맨날 막 뭐 심각하셔.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포기란 사이기도 하고 일단 지민은 엄마한테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떤 기억은 유독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날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넘어진 보조 탁자였다. 전등이 침대 위로 쓰러져 있었고 알약들이 흩어져 있어. 야, 이게 뭔 상황이야?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 항마력 상당히 딸리는데? 그죠? 아까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민을 보고는 엄마가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송지민, 너도 이제 내 아빠처럼 나를 무시하는 거니? 전화를 왜 안 받아? 지민은 뭐라고 말해야 엄마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지민은 그냥 친구들과 있다가 늦게 들어왔을 뿐이다.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야, 집착 첫 번째 나왔네요. 그쵸? 예, 그쵸? 통금, 그죠? 통금에 대한 집착. 네. 대충 8시인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하지만 그 사실을 지적하더라도 신경질적인 비난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자신이 잘못이 있다면은 단지 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 뿐인데 지민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전화를 받으면 엄마는 소리를 질렀어. 그래, 원래 허락보다 용서가 빠르죠. 그래서 너네들 숙제 일단 안 내오고 용서를 받는 거야? 끼발놈들아? 자, 아무튼 지민은 다시 숨이 막힌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어떻게 그놈의 유전자는 어디 가지 않니? 난 이렇게 엄마로도 살아고 양간힘을 쓰는데 이 새끼라는 녀석들은 어떻게 지 아비들 이야 패들이 돼지네요. PTS가 확 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마 그거겠죠. 사실 뭐에 대한 상처가 아빠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걸 보니까 아빠랑 일단 뭔 일이 크게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지. 지민은 내던지고 싶은 마음을 누르며 말했다. 엄마, 왜 집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어? 제발 입원 안 하겠다고 고집부렸다고는 엄마잖아. 이게 무슨 엄마야? 그래서 엄마의 흔들리던 시선이 지민을 향했다. 나는 엄마가 해주는 밥이나 빨래, 설거지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떨어져 있고 싶어, 제발. 빈정거리는 지민의 앞에서 엄마의 표정이 변했다. F 나왔습니다. 예. 엄마가 그렇게 상처받은 표정을 지을 때마다 지민은 통증 같은 슬픔을 느꼈다. 그러니까 엄마가 싫긴 한데 또 마냥 또 막상 또 버리기가 좀 거시기한 거야 지금. 그죠? 엄마는 이것도 저도 정말 PTS 같습니다. 언제나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었다. 야, 일단 피해자 코스프레가 기본이고. 네. 여러분들 근데 깔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재미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패드립 날리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제가 혹시 몰라도 좆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한테 하는 말 전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럴 거면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지 말지. 아빠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지 말지. 우리가 1시간만 전화를 받지 않아도 비명을 지르는 대신 그냥 떨어져 살지. 멀쩡한 데는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가 돌아서는 순간 너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말하지나 말 것이지. 서로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일찍부터 서로를 차념하고 살았다면 더 편했을 텐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버린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네, 좀 더 우리가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자, 집착이라는 거는 이게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생깁니다. 트라우마나 결핍에 의해 생겨요. 결핍에 의해 생깁니다. 그래서 결핍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착이 생긴다면 저렇게 연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결핍이야? 남편에 대한 결핍이 세면 집착할 수 있다. 그 남편에 대한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으면 있을수록 저렇게 집착을 할 수 있다. 또 어떤 경우도 있다. 본인이 그렇게 살았으면, 본인이 그렇게 나쁘게 살았기 때문에 더 집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약간 매울 수도 있는데 꼭 클럽을 졸라게 다니던 여자들이 남자한테 그렇게 클럽 단속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웃기만 하시죠?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뱉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뱉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야, 제가 대신 뱉어드려요? 그냥 뭐 클럽에서 무슨 일을 겪어봤으니까 남자친구가 갔다가 걔도 똑같은 일을 겪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가지 말라고 지랄하는 거. 물론 저는 클럽을 잘 안 나갔습니다. 네. 왜요? 애초에 입구 컷 될 것 같아서? 이런 샤발. 자, 아무튼요. 엄마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왜 몰라주는 거니?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엄마, 나 말고 아무것도 없어? 난 존나 힘들어. 이럴 바엔 엄마 노릇 좀 그만하면 안 돼? 그래서 엄마의 표정을 마주보여 무너질 것 같았다. 지민은 엄마와 자신 사이에 남아있던 약한 끈마저 잘라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 대화는 지민이 기억하는 엄마와의 마지막 대화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결국 병원에 들어갔고 지민은 대학을 도중에 그만두고 손절에 쉬었네요 바로. 한국을 떠났다. 지민의 표정이 어두워지자 유민이 손가락으로 톡톡 책상을 쳐서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누나 참 이상하다. 난 그냥 잊으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잊어야 될 만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민은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엄마의 쓸쓸한 표정이 계속 기억에서 반복 재생되었다. 동시에 지민은 뱃속에서 심장이 뛰고 있을 아이를 생각했다. 아직 지민이 어떤 애틋함도 느끼지 않지만 언젠가는 사랑해야 하는 한 아이를 엄마는 지민을 사랑했던 것이 맞을까? 그건 사랑인 것일까? 사랑할 수 없는 관계를 사랑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엄마와 지민은 더 불행해진 게 아닐까? 그렇다면 이제야 엄마의 마인드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엄마의 분실이 생각보다도 훨씬 더 지민을 당혹스럽게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차라리 봐봐, 없어지지 않았으면은 애초에 계속 안 봤을 수도 있어. 근데 하필 분실이죠. 아까 앞에 부분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보다 상실감이 크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봐봐, 이 데이터마저 사라지면 연결되어 어찌됐든 간에 언젠가는 소통할 수 있다는 그 자체의 기대가 사라지는 거잖아. 그럼 영영 엄마를 떠내보내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는 뭐랑 연결시킬 수가 있을까? 상실감이 커진다고 적어주시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팀장은 지민을 불러 업무 분장이 끝났다고 통보했다. 이게 업무 분장이라는 게 뭐야? 업무를 뭘 맡을지 그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행위입니다. 새 업무를 맡게 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지민의 업무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지민이 맡아왔던 업무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다.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주는 일만 남았다. 팀장은 지민이 곧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가질 것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일은 당분간 맡기지 않을 생각인 것 같다. 그러니까 개꿀빨게 해주셨네요. 네, 되게 착한 팀장이네. 원래 같으면 눈치 존나 줄 텐데. 여기 30년, 몇십 년 뒤의 미래죠? 그러면 그럴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아이가 생기면 가정에 집중해야 하잖아. 그런 걸 다 고려했어. 지민 씨가 일 욕심이 많은 건 알지만 그래도 나는 엄마가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게 아이 정서에 좋다고 생각하거든. 지민 씨도 그렇게 생각하지?
당분간 지민이 맡게 될 업무를 설명해주면서 지민보다 10살을 많은 팀장이 머쓱한 듯이 웃었다. 나름의 배려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지민은 팀장의 말에 토를 달지 않았다. 당연히 이게 뭐야? 공감은 안 되지만 토를 달지 않았다 라는 얘기겠죠. 그죠? 자, 중요부분 보시면 지민은 도서관 직원에게서 엄마를 고유하게 특정할 수 있는 실체가 있다면 분실된 엄마의 마인드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을 전해듣는다. 지민은 집에 있는 엄마의 유품 상자를 찾아보았지만 유의미한 흔적이 남은 물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혼란스러워한다. 결국 지민은 엄마의 흔적을 찾으려고 아빠인 현욱을 만난다. 아빠는 마인드를 등록하는 대신 세상에서 잊히고 싶다는 엄마의 부탁으로 자신이 아빠가 준 거야? 예. 인덱스를 지웠다는 사실을 밝힌다. 지민은 자신이 엄마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빠에게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말하며 엄마의 유품을 살펴본다. 이거 아빠가 문제가 있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볼게요. 예. 자, 책갈피를 들어 올리자 가려져 있던 글씨가 보였다. 표지 디자인 김은하. 열흘 만에 처음으로 찾은 은하의 이름이었다. 현욱이 말했다. 현욱이 이제 아빠죠? 그죠? 요거 뭐 추가적으로 갖고 가실 거면은 따로 써주시고요. 자, 너희 엄마가 일하던 곳에서 펴낸 책이야. 지금은 이런 종이책을 찾아보기도 어렵지만 지민이 물었다. 엄마가 책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너를 낳기 전까지는 했었지? 인덱스가 있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 그러니까 인덱스라는 게 일종의 데이터 뭐 그런 묶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정보 하시죠? 정보가 뭐 안 하세요? 2학기 따시나? 그죠? 자, 엄마의 과거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직장인 아니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그녀의 이름이 쓰인 무언가를 만들었으리라는 생각도. 지민이 알던 엄마는 언제나 거의 이제 무기력한 얼굴을 한 모습이었으니까. 하지만 왜 몰랐을까? 당연한 일이었다. 은하에게도 지민을 낳기 전의 삶이 있었을 것이다. 아이라는 족쇄에 걸리지 않았던 그때, 그리고 어쩌면 엄마의 진짜 삶을 가졌던 때가. 지민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본 현욱이 덧붙였다. 어차피 출판사는 다 망해가고 있었어. 미디어 회사들이 모두 통합되어가지고 책 위주로 출간한 것은 사양사님이 된 지도 한참이었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뭐야? 요즘으로 따지면 카카오 페이지에 웹툰이랑 뭐 이제 소설이 웹소설이든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이책은 사실 요즘도 잘 안 팔리고 있죠. 뭐 여러분들이 어떨 때 주로 종이책을 사요? 교보문고 이런데 수행평가, 자습서 뭐 이런 거 사실 때만 사시잖아, 솔직히. 그죠? 사양된다는 게 아니라 죽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민은 멍하니 엄마 이름을 쳐다보았다. 뭐 버티고 있었으면 1년 아니면 2년쯤 더 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하필 그때 출산휴가를 낸 너희 엄마가 우선순위에 올랐을 뿐이지. 그게 네 탓은 아니었어. 출산휴가 냈다고 잘렸네. 지금 요즘 현대랑 비슷한데요? 예. 자, 그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다. 네, 쌉짓이네요, 그죠? 임신이 아니었더라도 언젠가 은하는 출판사를 그만둬야 했을 것이다. 지민의 어린 시절 기억에도 종이책들은 대부분 사라진 지 오래였으니까. 하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가 종이책 표지를 만드는 일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버티고 있었다면은, 어떻게든 붙잡고 있었다면 그녀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냥 운이 나빴다고 생각한다. 나는 네 엄마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지. 그것만 아니었어도. 현욱은 변명하듯 말했다. 어차피 아이를 가지면서 일을 잠시 그만두는 건 언제나 있어 온 일이었으니까. 모든 상황은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사람을 무너뜨린다. 만약 그때 엄마가 선택해야 했던 장소가 집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어떻게든 어딘가에서 무엇을 만들고 있었다면 표지 안쪽 아니면 가장 뒤쪽 작은 글씨, 그도 아니면 파일을 만든 사람 서명으로만 남는 작은 존재감으로도 자신을 고유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를 남길 수 있다면. 자, 고유하게 만든다, 그 밑줄 한번 쳐봅시다. 자, 자신을 고유하게 만든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뭐가 있는 거예요? 그쵸, 존재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아직 모든 내용이 다 나오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엄마가 이렇게 심각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존재감을 뭐였기 때문에? 상실했기 때문에. 맞죠?
적어주세요. 존재감 상실. 자, 아무튼 그러면 그녀는 그 깊은 바닥에서 다시 걸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녀를 규정할 장소와 이름이 집이라는 울타리밖에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녀를 붙잡아줄 하나의 끈이라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그래도 엄마는 분식이 되었을까? 유품이 필요하다며 그걸 가져가. 너희 엄마에게 중요한 물건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아빠! 현욱이 돌아서려던 순간 흠칫했다. 그의 발걸음이 부자연스럽게 멈춰섰다. 아빠는 그동안 한 번도 엄마를 찾은 적 없어요? 그럼 접속해 본 것도 아니고 고작해야 유언을 들려준답시고 가서 인덱스를 지워버린 게 다예요? 정확히 누구를 원망하고 싶은 것인지는 이제는 알 수 없었다. 지민은 그냥 누군가를 향해서 화를 내고 싶었다. 일종의 이거는 왜 화를 낸 걸까요? 뭐 때문에? 엄마를 만나지 못한 후회 때문이겠죠. 옆에 적어주세요. 엄마를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엄마를 세계에서 고립시키고 완전히 죽지도 못한 채로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은 사람을 만들면서 미안한 적이 없었어요? 후회한 적도? 그건 지민 스스로를 향한 질문인지도 모른다. 정적이 흘렀다. 현욱의 표정은 알 수 없었다. 그의 뒤통수를 뚫어져라 보고 있으면 그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 싶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현욱의 낮은 목소리가 침묵을 깨고 들어왔다. 지민아, 넌 마인드에 한 번도 접속해본 적이 없다고 그랬지? 현욱의 목소리가 잠겨들었다. 나는 봤어. 그건 너무 진짜 같았다. 지민은 마른 침을 삼켰다. 죽어서까지 나를 만나는 게 고통일 거라고 생각했어. 단 한 번이었지. 더는 만날 수가 없었다. 숨이 목에 걸린 듯 넘어가지 않았다. 현욱은 틀렸다. 엄마는 여전히 도서관 어딘가에 있다. 단절된 채로, 아직 접속되지 못한 채로. 그러니까 실제 세계에서도 단절이 되는데 죽어서도 또 단절이 됐네요. 그죠? 엄마를 찾아야 했다. 20살의 엄마, 세계 한가운데에 있었을 엄마, 이 이야기의 화자이자 주인공이었던 엄마, 인덱스를 가진 엄마, 쏟아지는 조명 속에서 춤을 추고 선과 선 사이에 존재하는 이름과 목소리와 형상을 가진 엄마. 그러니까 여기는 존재감이 있는 엄마로 보시면 되겠죠. 지민은 엄마를 생각했다. 엄마는 지민을 닮은 얼굴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도 아이를 가져서 두려웠을까? 그렇지만 사랑하겠다고 결심했을까? 그렇게 지민 엄마라는 이름을 얻은 엄마, 원래의 이름을 잃어버린 엄마. 그렇죠. 이제 원래 이름이 어쨌든 지금 요 당시 많이 졸렸어요? 벌써 졸리면 어떡해. 사실 나도 졸려. 나도 약간 살짝 위기 왔어요. 네. 저도 아침 10시부터 왔잖아요. 살짝 위기 왔어요. 저는 사실 이제 원래 금토 일 이렇게 지나가는 이 때에는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게 있어서, 네. 보통 토요일만 일했을 때는 제가 안 자고 왔는데 이제 그랬다가는 수업을 진행 못 하잖아요. 그죠? 저 죽어요. 밤새면 죽어요. 그래서 이제 한 3시간 자고 일어납니다. 한 새벽 한 1시쯤에 자가지고 잠깐 잤다가 일어나요. 그냥 조금 낫더라고. 그래도 지금 죽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근데 제가 막 텐션이 이상하거나 막 그러진 않죠. 네, 설명드리지. 근데 당신이 저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좀만 힘내주시오. 알겠죠? 민준아 좀 힘 좀 내주시고. 안 졸려? 그럼 잘 봐. 오늘 뭔가 왜 이렇게 의욕이 없어 보이시지? 자, 지민은 본 적 없는 그녀의 과거를 이제야 상상할 수 있었다. 그녀를 용서하거나 그녀에게 용서를 구할 생각은 없다. 그러기엔 너무 늦었다. 한때 그녀가 누구였건 지민과 관계 맺었던 은하는 지민에게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준 적 없는 형편없는 엄마였다. 살아있는 동안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다. 다급히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짐을 한가득 들고 있는 지민을 직원들이 놀란 얼굴로 보았다. 지민의 얼굴을 알아본 직원이 다가가 짐을 거들었다. 지민은 곧장 관리자를 찾았는데 관리자는 사서와 함께 안내 창고로 와서 물건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지민이 내민 것은 현욱의 집에서 가져온 책들이었다. 네 권의 종이책은 무거웠다.
이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종이책이 도서관에 등장하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끔거렸다. 책의 표지에서 은하가 가졌을 감각과 취향이 보였다. 시냅스 스캐닝으로 특정한 마인드를 찾아내면 보안카드에 있는 인덱스가 연결되고 화면에 이름이 뜨실 것이고 사실은 설명한다. 한 권의 채널 시냅스 스캐닝 하는데 5분이 조금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첫 번째 스캐닝에서 지민은 셀 수 없이 많은 이름이 전연되는 것을 보았다. 엄마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초조했다.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민은 확신하고 있었다. 사서도 머뭇거리지 않고 다음 책을 스캐닝했다. 화면에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며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찾는 분이 직접 쓰신 책인가요? 그건 아니지만 두 번째 책을 스캐닝할 때까지도 결과는 크게 좁아지지 않았다. 너무 많은 마인드가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점차 줄어드는 것은 분명히 보였다. 아직 지민은 실망하지 않았다. 세 번째 책이 끝나고 네 번째 스캐닝, 주위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지민을 둘러싸고 결과를 기다렸다. 정적, 이따금 침묵을 파고드는 기침소리, 초조한 시선들. 아, 나왔어요! 사서가 손을 내밀어 화면에 뜬 이름을 가리켰다. 수많은 문자 사이에서 지민은 엄마의 이름을 알아보았다. 김은아.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탔다. 마인드 접속기는 카드를 인식하고 접속을 시작하게 되어 있었다. 사서가 긴장된 눈빛으로 옆에서 기계를 건네주었다. 지민이 카드를 가져가되자 파란색 조명이 커지면서 접근 허가 안내가 떴다. 접속기는 단촐한 구성이었다. 대뇌피질에 신호를 보내는 가상현실 구현 헤드셋을 착용하고 기계 안내에 따라 의자에 앉아 눈을 감다. 내가 봤을 때 이거 다큐 그거 보면서 만든 것 같은데 딱 느낌이 그죠? 눈을 떴을 때 지민이 앞에 펼쳐진 장면은 흐릿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민에게서 반쯤 등을 돌린 채로 장변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주시하고 있었다. 지민이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보다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였다. 이가의 펜주름과 약간은 희끗희끗하게 센 머리가 보였다. 조금씩 주위의 풍명이 선명해졌다. 이제 지민은 이곳이 어딘지 알 수 있었다. 지민과 엄마는 작은 서재에 있었다.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가상의 공간이다. 책과 노트, 벽을 채운 그림들, 은하가 지민의 엄마이기 전에 사랑했던 것들. 자, 그럼 여기는 어쨌든 작은 서재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우리가 가상의 공간이라고 하지만 사실 누구의 공간일까? 은하의 무슨 공간? 네, 뭐라고요? 아, 조금 더 문학적으로. 내면 이제 또 은하의 이상적 공간이겠죠. 그죠? 실제로 본 적은 없댔잖아. 근데 은혜가 한창 좋아하고 뭐 관심이 있었던 그런 것들이 지금 나와서 있으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구성했던 것들로 채워진 공간. 지민은 책상 안쪽에 놓여있는 자신과 유민의 사진을 보았다. 자, 근데 여기 와중에 또 뭐도 있었어요. 이상적인 공간. 얘가 은하가 원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지민과 유민, 이 둘 자식들도 있었던 거죠. 그죠? 공간 속에서 은하는 어느 때보다 선명해 보였다. 그녀가 살아있던 때에 지민은 이따금 엄마가 공기 중에서 사라져버릴 것 같다고 생각했었다. 문득 떠올린 것은 엄마와 함께 살던 집에는 엄마 방에 방이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은하는 고개를 돌려 공간 속으로 들어온 지민을 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해석할 수 없었다. 너무 사람 같다고 하던 사람들의 말은 틀린 게 아니었다. 지민은 속으로 되뇌었다. 엄마는 죽었다. 여기는 엄마가 아니다. 나는 엄마를 용서를 빌 수도 없다. 모든 것은 끝난 뒤에 덧붙여지는 사족이다. 하지만 이대로 떠날 수도 없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미안하다거나 그녀를 용서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다. 자, 갑자기 찾아와서 놀랐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은하는 지민의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시선을 돌렸다. 이제 은하는 자신의 물건들이 진열된 책장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지민은 은하가 자신의 말을 기다리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인드가 정말로 살아있는 정신이라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이건 단지 재현한 프로그램이냐고 말하는데 어느 쪽이 진실일까? 그건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느 쪽을 믿고 싶은 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게 진짜로 엄마의 지난 삶을 위로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하면서 지민은 한 발짝 다가갔다. 시선을 비스미 피하던 은하가 갑자기 지민을 정면으로 바라보더니 왜 말을 안 해 얘는 씨? 엄마 왜 말 안 하니?
데이터 많이 없으신가? 근데 예. 데이터가 부족해요. 아무튼 시선을 비스무디 피하던 은하가 마침내 지민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지민은 알 수 있었다. 이제 하면서 이제 엄마를 이해해요라고 하고 있었네요. 자, 아무튼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갈등이 해소된 부분이었죠, 그쵸? 정적이 흘렀다. 은하의 눈가에 물기가 고였다. 어우 씨 진짜 같아가지고 좀 소름 돋네. 그죠? 그녀는 손을 내밀어 지민의 손끝을 잡았다. 근데 이게 끝나긴 했었습니다. 그죠? 이게 끝나긴 했는데 예, 고생했어요. 따라오시느냐고. 예. 자, 일단은 여기서 엄마라는 인물은 뭐 당연히 지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싫은 존재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사람 자체, 개인 자체를 바라보면은 이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존재가 지워지고 개성을 잃어버린 상황이었죠. 오죽하면 뭐도 없었어. 엄마의 방조차도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자, 또 존재감이 지워진 부분들 중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거는 사실 고유의 이름이 사라진 거잖아. 그죠? 누구 엄마라는 말이 더 많이 들렸지. 그죠? 하지만 고유한 이름으로 불린 적은 없죠. 저도 반성해야겠네요. 저도 솔직히 뭐 여러분들 전화 드릴 때 그렇게 얘기하겠죠. 제가 뭐 이름을 불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잠깐 살짝 그런 거시기 하네요. 그러니까 민주가 과제 잘 해와. 요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우리가 외부 작품을 하나 가정할 만한 작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가져와서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시면 자, 3번 보기 한 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네. 자, 이 소설에서 서술자는 사건을 전체적으로 자유롭게 서술하면서도 지민의 관점에서 내면을 드러내고 사건을 해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민의 생각과 감정은 잘 드러나는 반면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지민이 관찰한 행동을 묘사하거나 그 인물의 말을 대사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뭐야? 초점화가 적용된 전지적 작가 시점과 그냥 전지적 작가 시점인 경우에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특히 소설 같은 경우는 단글로 나오는 문제들이 뭐냐? 자, 첫 번째 요거 적어 주십시다.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어요. 문제 좀 어렵게 낸다면. 자, 다시 한번 얘는 한 인물에 초점화를 시킨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떻게도 바뀔 수가 있어요. 자, 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자, 이게 누가 주인공이냐에 따라 또 구성이 달라지겠죠. 첫 번째 누구? 지민으로 나오는 경우 아니면 좀 더 딥하게 들어가서 엄마가 살아있었을 때 이야기 프롤로그처럼 해서 은하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전지적 작가 시점과 가장 비슷한 시점을 얘기해보자 한다면 이렇게도 바뀔 수 있어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뀌는데 이게 만약에 지민으로 바뀐다면 얘는 결국 누구를 관찰할 거야? 마인드셋에 있는 은하를 관찰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뭐 그닥 차이가 없는 게 얘는 어쨌든 얘 내면 서술이 그냥 방금 있었던 거랑 비슷하게 이루어질 거고 다만 여기서 이 지민이 난으로 바뀔 거겠지만 은하의 내면을 서술한다라고 하면은 좀 여러분들이 상당히 실제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많이 힘드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떤 시점으로 변경됐는지 그거를 잘 살펴보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 어쨌든 얘를 기반으로 해서 얘의 관점으로 얘를 바라보지만 은하의 마음을 안다 모른다. 은하의 내면을. 그렇죠.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렇죠? 정확히는 몰라요. 이러한 단점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3인칭 관찰자로도 바뀔 수도 있겠죠. 자, 요거 한번 적어볼게요.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뀐다라고 치면요.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주로 행동과 말로만 묘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상당히 객관적인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다. 자, 요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번엔 갈래를 바꿔보는 거예요. 자, 특히 소설을 갈래로 바꿨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확률이 큰 갈래가 뭔지 아세요? 우리 결혼 때도 했었잖아요. 그죠? 시나리오 말고도. 그 걔네들 다 합쳐서 이렇게 해보자고요. 만약에 극갈래로 변경해요. 그럼 더 이상 누가 없어? 서술자가 사라집니다. 얘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말하기 방식의 직접 제시가 아니라 간접 제시로 이루어지겠죠. 그죠? 자, 그리고 저번주에 결혼 그걸 했을 때 아마 시나리오 용어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쵸? CU가 편의점 아니고 뭐였죠? 클로즈업이라는 확대하는 기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페이드 인, 점점점 화면이 밝아지는 거. 페이드 아웃, 점점점 어두워지는 거. 점점 밝아지는 경우는 장면의 전환이긴 하지만 시작되는 지점에 있는 경우. 페이드 아웃은 반대로 장면이 끝나가는 부분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몽타주 방식이 뭐였죠? 제가 아까 몽타주 한번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더라면 그 현상금 그거 뚜뚜뚜뚜뚜뚜뚜뚜뚜 하는 거 있잖아. 그건 줄 알고 계시더라고. 여기서 몽타주 기법이 뭐였죠? 같은 시점에 오! 다른 장면. 오! 공부 좀 쳤는데 맞아요. 네, 같은 시간대에 다른 공간에서 있는 장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걸 우리가 몽타주 기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해 주시고 여기에 충분히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들 문제들이 쭉 있죠. 네, 요것만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 것들 싹 다 19페이지부터 뒤에 58페이지까지 쫙 다 풀어오시면 되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다음 주 모의고사죠? 네, 모의고사 잘들 보시고 오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윈터에서 얼마나 좆빠지게 했냐 안 했냐 그리고 3월 지나서 내가 얼마나 했냐 안 했냐가 드러나는 첫 시험일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국어의 피지컬이 어느 정도인지가 나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시간 내에 다 푸시진 못할 거야. 너 힘들지 그지? 아직 너도 약간 그렇지. 응, 시간 내가 1시간 20분 동안입니다.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일단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우리가 이거는 적응이 됐을 거야. 이제 더 이상 50분짜리 시험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시간 20분에도 집중이 아마 가능은 하실 겁니다. 근데
아마 적응하시긴 쉽지는 않았을 거긴 해요. 근데 제일 문제인 건 뭐냐면 그 시험을 언제 보냐? 아침 8시 40분에 봅니다. 대가리가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는 상태에서 이제 그걸 이제 풀려고 하다 보면 더 안 풀릴 겁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푸시고 그런 경각심이나 그런 것들 아니면 뭐 마인드셋을 마인드? 네. 아무튼 예. 그런 태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아주 좋은 자리가 될 겁니다. 네. 아무튼 잘 풀어 보시고 그리고 또 모릅니다. 그 모의고사 보시면요. 요게 시험 범위에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존재합니다. 알겠죠? 그걸 유념하시면서 네, 잘 봐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끝나시면은 모의고사 다 끝나시면 저한테 점수 한번 보내주세요. 뭐 여러분들 내신 시험 아니니까 뭐 내신 시험이면 당연히 당당하게 더 보내야겠지만 모의고사 한번 가채점 한번 해보시고 네,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안 보내면 뭐 또 제가 또 닥달해야지.